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장 3가지 포인트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3포인트입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포인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는 네이버에 맞춰주셨네요. 네이버 근래 들어서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혜진 의장이 다시금 또 복귀를 합니다. 7년여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네이버의 이런 결정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건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만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인지도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결정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네이버의 뭐 실질적인 주인이 아닌가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창업자이기도 하고 사업을 이끌어왔던 뭐 대표적인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라인의 일본 진출이라든지 해외 진출에 있어서 뭐 공헌도가 가장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물론 그동안 이 CEO 역할을 해왔던 뭐 한성숙 CEO라든지 전임, 그다음에 현임 뭐 최수연 CEO가 잘하고 있죠. 뭐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뭐 충분히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계속 해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시기가 굉장히 공교롭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소위 엔비디아와 챗GPT로 대표되는 전체 시장에서 이 AI 쪽의 강점이 벌써 2, 3년이나 쭉 나타나 왔는데 그간은 뭐 알아서 대응을 해왔단 말이죠. 뭐 스스로 모델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네이버 랩스 내에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모델들이 많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딥시크가 발표되고 이 AI 쪽의 후발주자들, 뭐 스타게이트를 포함한 후발주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원래도 뒤에서 어느 정도의 그 배후 조종은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네. 갑자기 전면에 이사로 등장한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공교롭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카카오와 관련돼서는 좀 더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뭐 단기적인 주가 반등은 더 이어질 수도 있으나 카카오의 본질적인 숫자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작년 내내도 그렇고 실적이 예상보다 낮았던 적이 없어요. 성장 속도가 줄어든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이혜진 GIO가 다시 등기이사로 들어오면서 전면에 나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뭔가 변화가 생겼나 회사에. 그래서 사업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이제 등기이사로 나온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이버가 추진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우디 쪽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이퍼 클로버 X에서 무언가 좀 성과가 나오기에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를 위한 추가적인 M&A 등 뭔가 회사의 조직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이미 사우디와 더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일정 부분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 그나마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발이라도 비벼볼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건 네이버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네. 지금 나머지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건 그냥 서버 정도지 클라우드라고 부르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놓고 봤을 때 향후 클라우드 투자에 대한 확대, 네이버가 갖고 있는 AI 시스템에 대한 확대, 딥시크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뭔가 전면으로 나서는 건 아닌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깔리고 있는 데다가 이 종목의 최근에 외국인 비중이 생각보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작년 11월 달에 43%였는데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 뭐 48, 9%까지는 금방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현재 지금 47.75.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 48%까지는 금방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지분율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AI 쪽에서 국내에서 볼만한 장기 투자 종목은 뭐 네이버밖에 없다는 말씀을 뭐 예전부터 드렸고 여전히 그 부분 변하지 않고 있고 갑자기 이혜진 GIO가 등기이사로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가시고 계시다면 뭐 더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신규 매수는 뭐 최근에 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본다면 뭐 적지 않게 올라왔어요. 19만 원에서 23만 원까지니까 적지 않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가 좀 힘드시다면 뭐 단기적인 눌림목이 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지금 그쪽의 인구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중동 쪽에서 클로버엑스라는 이 AI를 전격적으로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 적어도 GCC 6개국 국가는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쓰는 것 자체가 공통어인 아람어를 쓰는 그런 국가들로의 파급 효과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야, 미국하고 중국에 그렇게 좋은 게 있다는데 그걸 안 쓰고 과연 중동에서 네이버 걸 쓰겠냐?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사우디의 차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차기 권력이라기보다는 현재 권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왕세자 자체가 미국도 싫고 중국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에 걸맞는 대안이 지금 다른 여타 국가에 갖춰준 것이 있냐?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쪽에 지금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 시각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건 조금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참 도움이 되는 게 그 밖의 요인들도 뭔가 퍼즐이 착착 맞춰지는 느낌을 오늘 봤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남은 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가자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군을 이 파견을 하면서까지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가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얘기해 주신 이 미국도 싫고 중국도 싫고 제3의 선택지로 우리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이 해보면서 네이버 이회진 의장의 등장이 일단은 또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만큼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하지만 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 명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투자 전략 측면에서 현재 네이버는 그동안 오랫동안에 좀 부진해서 그렇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흐름이 좋아서 오늘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거의 50%에 이제 육박하게 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강세 흐름, 각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매물을 소화하면서 속도 조절은 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전략이 나을까요? 네,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일본 기준에서는 의미 있는 저항선이 없고요.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 기준에서 보면 의미 있는 저항선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한 20만 원 중반대부터 매물이 쭉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를 넘어서 뭐 여러 국가들이 뭐 채택한다, 뭐 제3세계에서 뭐 채택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야 뭐 급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목표 수익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쉽게 팔 이유가 없지만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이 종목을 과연 얼마나 담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일 텐데 AI 산업 자체에 투자한다면 네이버에 투자하면 안 되죠. 여전히 주력은 미국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미국의 ETF를 투자하는 게 여전히 답이고요. 국내 뭐 개별 종목 단기 트레이딩이야 가능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글로벌 ETF에는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네이버에 투자한다면 목표 수익률은 조금은 낮춰놓고 그 다음에 주가도 이렇게 불타오를 때보다는 쉬어가는 구간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것이 좋겠고 비중은 저는 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0% 이상 담을 만한 종목은 현재 이 가격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카오에 대해서 뭐 아침에 워낙 세게 말씀드렸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중요한 건 카카오가 오픈 AI를 끌고 와서 어떤 해법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나갈 건 뻔하잖아요. 오픈 AI가 공짜로 쓰게 할 리는 없으니까 돈 나갈 건 뻔한 일인데 그러면 지금도 OP 마진이 5%밖에 안 되는 성장 기업으로 치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크게 수익성이 높일 만한 부분이 아직은 카카오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 AI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 높일 수 있다는 걸 뭔가 보여줘야 되죠. 최소한 매출을 높이던 마진을 높이던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지 않으면 카카오의 주가 반등은 뭐 지금은 화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일장 춘몽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분명 염두에 두시면서 카카오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관점, 네이버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이버도 지금 이혜진 의장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주시긴 했는데 지금 당장 사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영상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카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견해들을 좀 자주 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는 관세 전쟁. 관세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좀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은 일단은 좀 소강 국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 전쟁 상황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관세 전쟁 관련돼서는 지금 초기에 멕시코, 캐나다도 하루 만에 뭔가 뒤집히는 그런 양상이었고 중국도 지금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과 관련돼서는 약간은 좀 어두운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밝은 쪽의 뉴스도 있어서 당장 내일 또 어떤 선택이 나올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지금 뭐 아침에도 리포트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지만 거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 판이란 말이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환율도 막 등락이 거듭되고 있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을 놓고 봤을 때도 뭔가 1470원 갔을 때는 굉장히 불안했는데 지금 1450원대 아래로 또 살짝 내려가니까 뭔가 또 안정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관세 전쟁이 이 초기에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1월 달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적어도 한 6월 달 정도까지는 지역별로 국가별로 앞으로 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로 가면 갈수록 힘은 빠질 거예요. 원래 아무리 악재라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면 시장은 무뎌지기에 마련인데 근데 만약에 이번에 관세 전쟁에서 상대편끼리 서로 뭐 카운터 펀치를 주고받는 형태로 강하게 나가게 되면 이건 어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전 세계 물동량 줄어들고 우리나라 수출에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는 수출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좀 접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거기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큰 시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작년 10월 달부터 엔터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조선주들, 이런 것들이 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이미 시세가 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전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평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순환매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IT 쪽에 투자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발굴해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미 두 가지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는 앞서도 이제 여인수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통신장비 쪽 종목군들은 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계속 제가 특정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뭐 각자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신장비 쪽은 저도 일단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쪽에서 하나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2주 전에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IT 부품주예요. 그때 세 종목을 언급을 드렸는데 자화전자, 그다음에 대덕전자, 또 하나는 제가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세 종목이 모두 뭐 자화전자를 빼면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 거의 뭐 그 자리거나 약간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IT 부품을 왜 말씀드리느냐? 어떤 방향으로 갔던 IT 부품의 수요가 지금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작년은 어땠습니까? 기대보다 못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서버도 늘고 그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AI 쪽의 수요도 는다면 일정 부분의 핵심 부품 수요, MLCC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기판 쪽이라든지 특히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IR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뭐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뭐 여기 IR에서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 과거 이제 조금 약간 루머상으로 돌았던 게 AMD와 관련된 뭐 기판 수요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원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대덕 GDS라는 그 추억의 이름이 MLB 시장에서는 압도적 우위에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채택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면 기존의 서버향, 그 다음에 기존의 IT 제품향으로 가고 있던 대덕전자의 MLB는 상당히 이제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대덕전자 쪽에서 최근에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 진입할 가능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주항공 쪽에 좀 뭐 진입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우주항공이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 뭐 X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MLB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수페타시스도 동일해요. 그래서 뭐 위성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은 통신의 연결, 통신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MLB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덕전자가 기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FCBGA를 국내에서 어쨌든 제일 먼저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종목들의 변화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ID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해는 조금 좋은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선주에만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야를 좀 넓혀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신 장비 쪽 그리고 IT 부품 쪽 특히나 IT 부품이라고 하면은 단번에 떠오르는 종목군 말고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안 봤던 종목인데 뭔가 좀 꿈틀거린다 이런 변화의 바람을 미리 포착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랫동안에 안 봤는데 화학주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그런데 또 장중에는 2차 전지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까지 요즘에 좋은 모습이라 사실은 약간은 또 가려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한유화가 현재 한 6%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화학 섹터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뭐 2차 전지는 정부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뭐 최상목 대행이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 원래 반도체 지원책이 한 17조 정도였는데 그 2배 정도의 금액으로 34조. 아예 첨단 산업 자체를 조금 부양해주는 방향. 네. 그래서 나왔던 게 뭐 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쪽에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20도 단위 내외 추경까지 붙고 그 추경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추경은 또 따로인지는 뭐 나중에 대책이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할지 안 할지도 정해지진 않았는데 새 정부 출범하기 이전에 한번 추경이 있고 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추경이 또 따라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 AI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거의 대응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어떤 추가 수요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석유화학은 기본적인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것만큼 강력하게 주가가 가기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2차 전지의 움직임과 오늘 석유화학의 움직임은 낙폭과대 정도의 흐름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일단 1차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프레드 개선이 있나? 전혀 없거든요. 특히 지금 에틸렌 관련된 스프레드 개선은 전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나프타 가격은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밑단에 있는 다운 그 쪽에 그러니까 업사이드 말고 그 다운사이드 쪽에 네. 예, 전체적인 다운스트림 쪽의 제품 가격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금호석유는 달라요. SBR 같은 합성 고무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외에 에틸렌 짝에 들어가는 폴리에틸렌이라든지 그다음에 HDP 뭐 이런 에틸렌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기초 유분의 전체적인 가격 움직임은 또 제품 가격 움직임은 여전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스프레드 개선 없이는 상황에 반전이 없는데 여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관세와 조금 연관되어 있는 게 중국을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수급하고 공급, 수요와 공급 두 갈 다 잡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수요가 강하게 당겨줘야 국내 제품들이 많이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외부로 공급하고 있는 게 줄어들어야 우리 걸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아직 중국 쪽에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기대감은 하나로 모여지죠.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 겹쳐 있는 게, 즉 미국의 관세 전쟁 한 달 얘기한 게 딱 그때 겹쳐 있는데. 양의 기간과 다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의 기간에서 만약에 중국이 생각보다 강한 부양책을 내놓고 부동산 경기도 지금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 보면 이들 종목은 의미 있는 반등은 힘든데 낙폭을 축소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화학업종은 1차적으로 퓨어 화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용화학 말고 퓨어 화학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낙폭과대를 기본적인 어떤 시나리오 삼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서의 대장주는 과거에는 롯데케미칼을 자신감 있게 얘기했겠지만 지금은 롯데케미칼이 아니죠. 대한유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중국 쪽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조절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타난다.
중국 경기는 반전을 보이고 중국의 공급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는 좀 추세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확인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빨라야 1분기 말 2분기 초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단기 반등 정도에서 해당 종목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은 제가 보기에 지금 투자 대상 종목으로서는 여전히 적절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 있어서 네, 이렇게 또 봐주셨어요. 화학 섹터입니다. 물론 꿈틀꿈틀 대고는 있는데 아직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3분기 안팎으로 이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는지 여부는 결정이 되고 현재 꿈틀거림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짧은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